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응원단과 함께 19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의문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북한도 이 인물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김양건 라인으로 통했던 과거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일꾼이었습니다.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바로 그 인물입니다. 한때 숙청설에 휩싸였던 이 인물이 영전을 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차장. 예. 자, 맹경일 통일전선부 부부장, 그냥 알려진 것만으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대표적인 대남 일꾼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을 지내고 있고요. 2007년까지 남북 장관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최근에도 2015년 아시안 게임 때도 그 3인방과 함께 김양건 등등이 왔을 때도 같이 동행해서 온 인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북측 대표로 남한에 왔던 인물입니다. 자, 지금 계속 언급되는 사람이 맹경일과 함께 김양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양건의 아주 오른팔 같은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김양건이 사망한 이후에 함께 숙청된 게 아니냐, 사라져버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 그 권력 무대에는 파벌은 없어도 라인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김양건 라인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쉽게 살아 돌아온 것은 아마 대남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1차 정상회담 때는 뭐 최승철, 권호웅 이런 라인들이 작동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완전히 깨끗하게 숙청됐고, 네. 지금 김양건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때 실무자로서 참석했고, 또 지금 원동연, 그러니까 이선건이 김영철의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은 원동연 지금 제1부부장의 사람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실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잠적을 하다시피 내려와 가지고 뒤에 숨어서 국정원 아마 김상균 제2차장 이런 분들과 뭔가 대화 문제, 정상회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원래는 김양건이 사라지면서 북한의 강력한 라인, 그러니까 김양건 라인으로 통했던 인물이어서 사실 나타나는 게 좀 의외였지만 과거에 이 남북 대화의 경력이 많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난번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하고 네. 이선건 조평동 위원장하고 1월 달에 판문점에서 회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기자들과 막 섞여가지고 맹경일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때 이게 통전부 부부장이기 때문에 당이 내각보다는 우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전부의 입장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선건 조평동 위원장한테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맹경일이고,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실무적으로는 김영철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전부 다 맹경일이 현재 남북 관계를 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던 김승 연구원장은요. 자, 통일전선부가 여전히 실권을 쥐고 있는 상태라면 맹경일 부부장의 방남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맹경일 부부장, 이 인물이 숨은 실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북한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던 이 맹경일 부부장의 방남, 19일 그 기간 동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역할을 하고 갔는지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철이 방남하기 전까지 리선건이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오히려 리선건마저도 이 맹경일 부부장이 지휘하고 통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맞는 얘기죠. 당연히 당이 내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당연히 조평동 위원장을 관리 감독을 했을 거로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맹경일 부부장이 우리나라에 19일 동안 머물었는데 통일전선부 상황실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지휘를 하고 이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휘
라인의 가장 우두머리가 맹경일이었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김영철이 와서 잠깐 그 워커힐에 이제 베이스 캠프를 차렸다면 2박 3일 동안 이 사람은 이미 초기에 내려와서 19일 동안 아주 이 통전부 상황실을 꾸리고 그걸 총지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북한의 이제 통일전선부가 지휘하니까 이선권도 지금 뭐 조평통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회 소속이라고 합니다만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국정원장이 통일부에 무슨 다 지휘하듯이 북한도 역시 통전부가 조평통이나 모든 다른 기관을 지휘한다. 이런 네. 측면에서 맹경길은 아마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상균 2차장이나 실무적인 책임자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 예를 들어 3차 정상회담을 하면 장소가 어디냐, 꼭 평양, 서울을 고집하지 말고 뭐 네. 원산이냐 이런 아주 실무적인 문제들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맹경일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남한을 방문했던 북한 대표단의 면면을 쭉 살펴보다 보니 이런 흐름대로 간다면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통일부와 통일전선부가 협의했던 그 세팅과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원과 통일전선부 라인으로 매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이 상황과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어떻습니까? 그건 이렇게 될 겁니다. 국정원하고 통일전선부가 사실상 협상을 다 해놓고 네. 나중에 통일부와 조평통이 발표를 하고 합의를 하는. 발표하고 사인을 하게 될 겁니다. 안 소장님도 그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당연하죠. 이제 실무적인 문제 모든 건 자간이 국정원과 통전부가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맹경길이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19일간 장기간 체류했다는 자체에 북한이 얼마나 남북대화 정상회담 꼭 평양에 오십시오 하는 김여정의 발언 이런 것들이 맹경일이 다 지휘했구나 이런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이 통일전선부 소속의 그 조평통이 하나의 그냥 외곽단체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하나의 정부 기구라고 발표를 했고 장관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통일부와 조평통이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되는 게 맞고 또 이제 국정원이 이렇게 중간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미국 CIA와도 소통할 일이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네. 것을 또 내포한 것입니다. 네. 자, 5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국 실장, 안찬일 소장, 신인균 대표 세 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는 오늘 아내를 죽였다. 정신아 씨, 이거 뭐야? 유족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당신? 여자 발자국인데? 자긴 날 떠날 수 없다는 거 알지? 소리가 잘했어. 여보세요? 당신이요? 이봐, 박진환 씨. 지금 다 그 여자한테 놀아나고 있는 거야. 자긴 당할 때 기억나. 자, 안방극장에서 드라마의 마님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김희애 씨. 이 배우들 사이에서는 꽃 누나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 김희애 씨가 3년 만에 스크린으로 영화로 복귀를 했군요. 네네. 2015년에 세시봉 영화에 이제 출연하고 네. 지금 출연하는 건데요. 사라진 밤 이 작품은 김희애 씨가 역할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김희애 씨가 데뷔한 이래 첫 스릴러 작품이라는 것도 특이한 거고요. 그렇죠. 김희애 씨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스릴러에는 좀 안 어울린 것 같아요. 멜로,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스릴러를 원래 좋아하지 않는다는데 이번 작품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보면서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장면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희애 씨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배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역할은 많지 않습니다. 네. 역할은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요. 시체 보관실에서 보관돼 있어 금방 등장했다 이제 살해되는 장면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출연료가 얼마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김희애 씨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 같이 찍었던 뭐 김강우 씨라든가 김상경 씨가 다 그렇게 동의를 했던 그런. 예. 자, 본인이 가성비 좋다고 얘기하는 김희애 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전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영화에 혼자 다 나온 거 같잖아요. 아니, 영화 전체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가성비가 좋죠. 가성비가 너무너무. 정말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느낄 정도로 마치 광고 같은 느낌이었어요. 자, 김희애 씨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다른 연예계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후배 가수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트로트 가수 문희옥 씨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때 김태현 변호사께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협박 혐의가 과연 입증이 될지 조금 무리일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이제 최종 결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 의견인 예, 거죠. 경찰에서 검찰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니까 최종 네. 판단은 이제 검찰에서 할 겁니다. 근데 잠정적으로는 지금 경찰은 무혐의로 본다는 거죠. 원래 두 개였습니다. 협박하고 이제 사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화 내용들 저희가 녹취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게 이제 그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정말 공포심을 느낄 만한 협박이었느냐라고 그 부분이었는데 아마 그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아마 네. 거기에는 그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탑10에서 단독으로 공개했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해했던 소속사 대표에게 항의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문희옥 씨의 태도나 입장 같은 것들 다 고려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협박 무혐의 나온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사기인데 네. 여기 이제 사기의 내용이 제가 그때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촬영비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앨범비 제작비로 명부를 받았을 때 그 네. 돈이 실제로 그 피해 여가수의 활동에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오늘 이제 경찰이 사기의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 했던 근거가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이 돈이 한 1억 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억 8천만 원의 사용 용도도 실제 연예활동 지원비로 사용된 게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이 원래 약속대로 쓰였기 때문에 액수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애초부터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지는 않은 거죠. 네. 사실 문희옥 씨가 이 취재 내용을 저희가 보도할 당시에 뉴스탑10 측에 제일 먼저 입장문, 사과문을 보내왔었죠. 그 내용도 그 당시에 모든 책임을 지고 후배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이 사과문을 탑10에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희옥 씨, 이 사건 이후에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을 텐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측근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노래도 중요하지만 노래보담도 지금 뭐 같은 무리를 일으키면 미안하고 조용하게 근신하고 있다고 힘든 저기를 좀 보내고 있지만은 이제는 조금은 좀 마음적으로는 처음 힘들었던 부분에서는 좀 벗어났는데 조금은 완전 취하고 있는데 아직 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일단 마음고생 많이 했을 문희옥 씨, 이런 무혐의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무대 활동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가요 분위기가 대체로 그렇습니다. 문희옥 씨가 피해자다, 문희옥 씨도. 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을 추스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아직 최종은 아니지만 결론이 그렇죠. 난다면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라도 빠르면 활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소속사 대표 김모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성추행 혐의를 확인했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라는 점 함께 밝혀드립니다.